그러게 숙소에서 밥 해 먹자고 했잖아요. 맛도 없는 거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돈 아깝게. 완전 바가지 썼네. 잘만 드시던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계산은 제가 했는데 왜 사돈이 돈 아깝다 어떻다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도 아까울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밥 좀 몇 끼 샀다고 유세하세요? 유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어쩜 밥 한 끼를 안 사세요? 밥이요? 아니, 사부인이 이번 여행 경비 다 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밥값도 포함 아니에요? 제가 왜 밥을 사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남경숙 씨와 그녀의 아들 김민호 그리고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끓는 속을 식히려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쎄한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도 남 씨가 그렇게 느꼈다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결혼이 엎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 애써 외면했죠. 그리고 사실 아들 결혼식이 끝나면 자주 볼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 씨가 사돈의 첫인상을 정확히 받고 원래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질 않았습니다. 유선이 어머니가 상견례를 호텔에서 하셨으면 하세요. 호텔? 한정식당 같은 곳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호텔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죠. 그리고 남자 쪽에서 비용을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들 그렇게 하나? 유선이 어머니 말씀으론 그렇다고 하던데요. 아, 그러니. 그렇게 하자시면 해야지. 뭐. 돈은 너희가 내라 하고 장소까지 호텔로 지정해 주니 사실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열어 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번 하는 행사. 얼굴 붉히며 하지 말자 하고 아들에게 그러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나게 된 상견례 자리도 썩 좋은 추억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선이가 좀 참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요즘 1등 신부감이잖아요. 너도 나도 중신서 주겠다고 난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난감했습니다. 엄마, 예비 며느리가 그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요. 능력 없는 사위였으면 제가 쳐다도 안 봤죠. 그만큼 우리 딸이 참 괜찮다 하는 뜻으로 하는 소리죠. 안네. 참 예쁜 따님 두셨어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지금은 이래봬도 처녀 때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호호 웃는데 남 씨는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비 사돈을 제외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온통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집을 누가 하나, 예물 예단은 어찌하고, 결혼식장 비용은 어떻게 하고, 전부 아들 며느리가 알아서 의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딸이 말려도 소용없어 보였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 씨는 사돈과는 가까이 지내긴 힘들겠구나 하고 느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이런 사돈에게서 어떻게 이런 딸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참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번 못 보았지만 아주 선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민망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 씨가 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어차피 결혼은 아들 며느리가 하는 것이니 예비 며느리를 보며 참자 싶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 결혼시키고
이후에 두 차례의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남 씨는 사돈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때의 사돈은 남 씨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민호야, 이번 추석에는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가? 여행이요? 그래. 아니면 처갓집에만 들렸다가 너희끼리 시간 보내던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추석을 2달 정도 앞둔 어느 날, 남 씨가 아들과 통화 중에 말했습니다. 남편과 지난밤에 대화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가끔 보잖아. 그리고 우린 차례도 안 지내는데 굳이 여기 왔다가 처갓집 갔다가 그러는 거 힘들어. 그래서 올해부터는 엄마 아빠도 여행이나 다닐까 하고. 아, 그래요?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며느리와 상의를 해보았다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선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같이? 네. 그래도 명절인데 따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 씨도 아들네와 있기 싫어 한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반갑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사돈이랑도 여행을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너희가 시간 쪼개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아,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가고요. 설에는 장모님 모시고 가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 안사돈도 그렇게 하시겠대? 네. 좋아하셨대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 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 부부 이렇게 넷이서 추석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전부 다요? 그래. 작년에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에 너희가 울릉도 여행 보내줬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낼게. 아들 부부와 여행 가면서 반반 부담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번에도 자식들에게 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 씨의 말에 아들도 기분이 좋은 듯 보여 남 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또다시 연락을 받게 된 남 씨는 좋았던 기분이 곤두박질 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사돈이? 남 씨가 경악을 하며 대꾸하자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전화하셔서 같이 가고 싶으시다고요. 제주도 여행에 따라오고 싶다는 사돈. 듣자마자 든 생각은 왜 굳이 였습니다. 왜 굳이 즐거운 여행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몇 번 못 봐서 어색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사돈까지 온다면 마음 편히 쉬다 오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신 거면 차라리 추석에 사돈이랑 여행 가고 우리랑은 설에 가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여행 가면 명절에 집에 혼자 계시게 된다고요. 그 말에 남 씨가 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긴 했습니다. 남 씨야 남편과 함께 여행 가면 된다지만 안사돈은 혼자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으신 눈치셨어요. 아들의 말에 남 씨는 하려고 했던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차라리 명절에 아예 오지 말고 따로 여행 가자고 하려다가 말이죠. 그래도 영 불편할 것 같아서 망설이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 유선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민호 씨한테 전화하신 모양이에요. 아이고 아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서운하실 수 있지? 며느리가 하도 미안해하자 남 씨가 도리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그래,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면 좋지. 번갈아 가면서 다닐 거 뭐 있겠니?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괜찮지? 그럼 저희 어머니 여행 경비는 제가 낼게요. 원래는 남씨가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여행이었으니 며느리의 불편한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말어. 남씨가 그러고 싶어도 힘들었습니다. 여행 경비가 비행기 값만 드는 게 아니라 숙소 비용이며 가서 먹는 비용도 있는데 그걸 한 사람 것만 따로 받기도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들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아 남씨가 내겠다고 했죠. 결국 여행 인원은 넷에서 5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남씨 일행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호텔 방 2개 정도 예약하면 되지 않을까? 나랑 아빠랑 너랑 자고 유선이랑 사돈이랑 자면 되려나? 아니면 3개를 예약해야 하나?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남씨의 말에 아들이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숙소는 바닷가 보이는 독채 펜션이 좋다고 하셨어요. 펜션?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방이 따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다 같이 한 건물에 있으면 좀 불편할까봐. 그래서 방 2-3개 있는 펜션에서 묵자고 하세요. 그런데 펜션에서 묵으려는 이유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호텔은 밥을 못 해 먹어서 싫다고 하시네요. 3박 4일이면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어야 하신다고요. 아침은 조식을 먹으면 되고 어차피 여행 가면 거의 사 먹는데 웬 밥을 해 먹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밤에 바닷가 보면서 고기 구워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희망사항이 있는데 이쪽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5명은 명절 연휴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사돈이 원했던 바닷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거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기 바다 보이네. 사돈이 가장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웃었죠. 점심때쯤 도착했더니 모두들 출출해했습니다. 점심으로 갈치구이 먹으러 갈까요? 남편의 말에 모두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갈치구이를 식당에 가서 사 먹게요. 남씨는 사돈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달리 방법이 있나 싶었죠. 수산시장에서 갈치 사다가 여기서 해 먹으면 되죠. 여기 조리도구가 다 있는데 왜 돈 아깝게 식당에서 사 먹어요? 그게 다 갈치를 싸게 사다가 굽기만 해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식당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재료를 싸게 사다가 조리해서 파는 게 식당이 하는 일이었고, 그러면 원재료보다는 비싼 것이 당연했습니다. 번거롭게 뭘 그래? 식당에서 사 먹자. 며느리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부인. 식당에 가서 먹어야 구이도 먹고 조림도 먹고 다양하게 먹어보죠. 아이고, 돈 아까운 짓을 왜 해요? 남씨의 남편이 말해도 무조건 수산시장으로 가자는 사돈. 남씨는 황당한 속내를 감췄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선 굽고 요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한 주장에 다들 수산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그 옆에 있는 게 더 낫네요. 사돈의 손가락질에 갈치를 짚던 주인이 손을 물렸습니다. 아니. 그 왼쪽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게 더 통통하네. 갈치 몇 마리 고르는데 어찌나 잔소리가 많던지 옆에 서 있던 남씨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남씨가 계산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선아, 너 이리 와봐라. 며느리가 지갑을 들고 머뭇거리자 남 씨가 지갑 든 손을 가방으로 도로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기로 했잖아. 어머니가 부르시네. 얼른 가봐. 하도 돈 타령을 해서 갈치는 사돈이 사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갈치를 사들고 시장을 나오는 남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이 돈이면 식당에서 사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먹으려면 햇반이나 음료수도 사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도 들렀습니다. 그렇게 장까지 봐서 도착하자 어느새 시간은 점심때를 지나쳤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워야 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김서방이 구워. 이런데 나와서는 남자들이 일해야 되는 거 알지? 황당한 소리를 하며 테이블에 앉아 맥주 캔을 따는 사돈. 남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째 앞으로의 여행이 평탄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참 찝찝한 첫 끼였습니다. 굽는 사람도 힘들고 치우는 사람도 힘들고 또 숯불 비용까지 내가면서 다른 반찬도 거의 없이 갈치를 먹는 건 남 씨가 상상했던 여행과는 그림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맥주만 홀짝거리는 사돈은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늦은 점심을 먹고 남 씨 일행은 다시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마시려고 샀던 맥주를 혼자서 2캔을 마신 사돈은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런지 피곤하네. 너희는 어떻게 첫날부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일정을 짜니? 다리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인데도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물놀이 할 사람은 없지만 한가하게 해변가를 돌아다니니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만 얇은 외투 하나 걸치니 딱 좋았습니다. 해도 지고 추운데 이만 들어가죠. 종일 툴툴거리던 사돈이 춥다며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횟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 씨와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좋아했지만 역시나 한 사람만큼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밤에는 숙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죠. 아, 점심에 갈치 구워 먹었는데 또 불 피우게요? 에이, 그건 생선이고요. 제주도 왔으면 흑돼지를 구워 먹어야죠. 그래도 여기 바로 앞에 횟집 있으니까 오늘은 회 먹는 게 어때요? 그래, 엄마. 고기는 내일 먹고. 아이고, 그럴 거면 뭐하러 펜션을 예약해요. 다 밤에 고기 구워 먹고 놀려고 하는 건데. 낭만을 모르네 다들. 날씨도 좋은데 고기 사서 들어가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춥다던 사람이 이제는 날씨가 좋으니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한다며 우겼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흑돼지 구워 먹고 회는 내일 먹읍시다. 남편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투닥거리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남 씨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도 흑돼지는 먹고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매 끼마다 숙소에서 차려 먹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도 피워야 하고 상추도 씻어야 하고 밥상도 차려야 하고 낮에 했던 걸 또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했습니다. 왜 제주도까지 여행 와서 요리를 해야 하나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돈이 그놈의 밥을 직접 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밖에선 남자가 해야 된다며 저녁에도 남씨의 아들과 남편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하는 자잘한 일은 잠시 하는 척 하더니 바깥 테이블에 나가 또다시 맥주캔을 땄습니다. 김서방, 불을 그렇게 세게 피우면 고기가 타지.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하는 그 모습이 어쩐지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씻을게요. 남씨가 상추를 씻고 있는데 며느리가 남씨의 손에서 상추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남씨에게만 들리게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고집이 좀 세시죠? 아이고, 아니야. 며느리가 몹시나 민망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앉아 계세요. 아니야, 얼른 같이 준비해서 가져가자. 후딱 밥 먹고 치우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까지 사돈을 닮았다면 남씨는 아마 당장 짐이라도 쌀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보며 괴로워하는 며느리가 짠해 남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바깥에 상을 차리고 아들이 구워내는 고기를 먹는데 정작 굽고 있는 아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민호 씨, 이거 며느리가 그런 아들의 입에 상추 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야야, 그건 너희들끼리 있을 때나 해.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받아먹은 아들은 민망해했고 며느리도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정작 남씨와 남편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보기 좋은데 왜 그러세요? 보기 좋긴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러면서 주먹보다 큰 쌈을 입으로 우겨 넣는데 남씨의 머릿속에 두 글자만 떠올랐습니다. 진상. 아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을지도 모르죠. 1시간쯤 있으니 사돈은 거의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고 취하네. 맥주를 도대체 몇 캔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한두 캔 마셔서 기분 좋은 상태였는데 한 사람만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저 먼저 자러 갈게요. 그러더니 같이 치우지도 않고 숙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남씨와 남편, 아들과 며느리, 먹은 것을 치우며 서로 말은 없었지만 아마 머릿속 생각은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째 날이 지나갔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났는데 사돈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산책까지 하고 왔다는데 오전 10시가 다 되도록 사돈은 꿈나라였죠. 엄마, 얼른 일어나 봐. 며느리가 깨우자 그제서야 부스스 일어나는 사돈.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남편이랑 숙소를 나와버렸습니다. 걸어서 바다라도 갔다 오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일 듯 했죠. 아침은 간단히 빵을 사 먹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아침을 따로 챙겨 먹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다니는데 숙취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돈이 또다시 힘들다며 투덜댔습니다. 그러니 구경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아침도 너무 대충 먹었는데 슬슬 뭐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올레길을 걷는데 반도 못 걸어서 이번에는 출출하다고 난리였습니다. 아, 그러면 뭘 먹을까요? 고기국수 맛집이 근처에 있던데 거기 갈까요? 국수 좋아요. 다들 의견이 국수로 모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국수에 고기만 넣으면 고기국수인데
무슨 식당까지 가서 그걸 사 먹어? 사돈이 입을 열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맛집 우리가 찾아놨어. 식당 가서 먹어야 맛있지. 우리가 해 먹으면 제주도까지 온 보람이 없잖아. 며느리의 말에 사돈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거 다 조미료 맛이야. 남씨는 사돈의 고집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자꾸 숙소에서 해 먹자고 하시니까 여행이 아니라 꼭 노동하러 온 것 같아요. 저녁 한 끼 정도 바비큐는 좋지만 매 끼마다 뭘 차려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행 와서는 좀 쉬고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꾸 숙소에 돌아가야 하기도 하니까요. 점심에 고기국수 사 먹고 오늘 저녁에는 횟집에서 회 먹고 그러고 숙소에 들어가죠. 아무리 조리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아닌 이상 숙소에서 차려 먹는 것은 허술했고 무엇보다 힘은 힘대로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돈 말대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씨라고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여행까지 와서 요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그동안 말이 없던 남씨가 한마디 하자 사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점심과 저녁까지 사 먹으니 세상 편했습니다. 저녁엔 바다 앞 횟집에서 해산물을 먹고 나왔는데 또다시 아들네는 자신들이 계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더럽게 비싸네. 아이고, 술을 많이 먹었나? 어지럽네. 저는 먼저 차에 가 있을게요. 그러더니 사돈은 또다시 혼자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어쩌면 한 끼라도 사는 신용이라도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여행 경비를 남씨가 내기로 했다지만 사람인 이상 예의상이나마 이번엔 자신이 사겠다고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좋던 기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구겨진 미간은 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거실에서 과일에 맥주 한 캔씩 먹고 자자 했는데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골아버리는 사돈 때문에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자. 네, 남씨는 며느리를 봐서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속은 열불이 났습니다. 여행을 1박만 할 걸 하고 무진장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행 셋째 날에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고 남편의 심기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난감해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일어나시겠대? 아까 일어났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는지 사돈은 이번에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폭포도 보러 가고 유람선도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 몇 시간을 날려먹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여행을 온 건지 잠을 자러 온 건지 몰랐죠. 그럼 우리끼리라도 나가지. 그렇게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사돈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좀 일찍 일어났으면 다들 밥도 차리고 해야지. 도대체가 삼시세끼를 나가서 사 먹을 생각만 하나.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고 남편과 함께 먼저 나왔습니다. 뒤늦게 나온 아들 부부와 사돈이 아침밥을 먹자며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먹는 동안에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음식이 짜다, 싱겁다 하는 통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할 때가 되니 또다시 먼저 차에 가 있겠다며 나가버리는데 어쩜 저런 밉상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는데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탔을 때 안 그래도 분란 속에 사돈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숙소에서 밥해 먹자고 했잖아요. 저렇게 맛도 없는 거를 쓸데없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완전 바가지 썼네. 그 소리에 남 씨가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잘만 드시던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계산은 제가 했는데 왜 사돈이 돈 아깝다 어떻다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도 아까울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밥 샀다고 유세하세요? 유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어쩜 밥 한 끼를 안 사세요? 밥이요? 아니, 사부인이 이번 여행 경비 다 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밥값도 포함 아니에요? 무슨 무료 패키지 여행 오셨어요? 밥값도 그렇고 마트에 가서도 그렇고 입장료도 그렇고 예의상이라도 내시겠다고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나? 저는 혼잔데 어떻게 제가 이 많은 사람 거를 다 내라 그러세요? 아니, 계산 방법이 이상하시네요. 저는 그럼 제가 먹은 것만 내나요? 저 하나 추가되는 게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쪼잔하게 그러세요? 아, 그러게 돈 아까우니까 숙소에서 밥해 먹자고 했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했던 건 사부인이잖아요. 아무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해 드시고 싶으면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해 드세요. 뭐라고요? 저는 이제 여행 같이 못하겠네요. 남편이랑 저는 다른 숙소에서 머물다가 내일 올라갈게요. 어머니, 유선아, 미안하다. 남 씨는 남편과 함께 숙소에 돌아가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1박이라도 마음 편히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몸이라도 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 씨는 남은 하루 동안 둘만 여행을 하고 서울로 올라갈 때도 따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와 사돈이 어떻게 여행을 마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남 씨는 한동안 이번 여행에 후유증이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또 그 이야기야? 그만 잊어. 앞으로 같이 여행 갈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 씨는 사돈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며느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돈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셔서 장모님만 두고 나오기가 그래서요. 아들의 말에 남 씨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 놓고도 어쩜 이렇게 막무가내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며 한다는 소리가 남 씨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여행이 재밌긴 했어요. 남 씨는 속으로 뜨악했습니다. 자신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재미있다는 표현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설에도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엔 강릉 같은데 어때요? 진심으로 사돈의 뇌 구조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여행은 각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야박하시네. 여행이란 게 원래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추억을 쌓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공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눈치 없는 척을 하는지 헷갈렸죠. 남 씨는 어떻게 알아듣게 거절을 해야 하나 고심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번엔 해외여행 어때요? 동남아 같은 곳이요. 그러자 사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죠. 그러세요? 저희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 명절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 예약하시고 연락 주세요. 나라는 상관없으니까. 그러자 사돈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비행기표요? 네. 지난번 여행은 저희가 냈으니까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내야죠. 다음 여행이 너무 기대되네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민호야? 네? 네. 좋죠. 해외여행. 그러자 사돈이 꼭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다음 명절에 일이 생겨가지고요.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요. 네? 벌써요? 한참 남았는데요. 네. 그때 일정이 생겨서요. 여행은 사돈끼리 가셔야겠네요. 아쉽네요. 그럼 내년 추석에는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내년이요? 내년에도 안 되세요? 일정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러세요. 사돈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여행 가자는 소리를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씨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행 다시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단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래저래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지내. 너희끼리 잘 살면 되지.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옆에서 말리는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사돈과도 그렇게 헤어지기는 했지만 살면서 볼 일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으니 다음번에는 자신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다 함께하는 여행은 죽어도 못하겠지만 말이죠. 장모님, 차라리 이제 오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요. 뭐, 당신이 엄마 때문에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해주는 밥 먹고 매일 소파에 드러누워 있잖아.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던가. 그게 싫으면 당신도 집안일을 도와주던가 했어야지. 힘든 일은 다 떠넘기고 도와주는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막말하는 사위가 어딨어?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엄마한테 와 있으라고 할게. 그럼 됐지?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나는 소파에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만들 해. 이제 안 오면 되잖니? 민주 너도 힘들다고 엄마 그만 부르고. 박서방, 그렇게 나를 불편해하는 줄 몰랐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장모님. 저도 힘들었어요. 애도 어느 정도 컸는데 자꾸 오시고 주말에 불러내서 일 시키고 그러셔도 전 참았다고요. 그러니 나도 매일같이 와서 너희 대신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너무 힘들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니까 말이야. 그런다고 내가 돈을 받았니? 아니면 정말 박서방을 머슴 취급했어? 서랍장 한번 옮겨준 거 가지고 머슴 얘기 나올 정도면 나는 식모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서춘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6세 강민주와 사위 박광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자식은 딸 하나였고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4년 전에 결혼했죠. 아들만 있는 서 씨의 친구 몇몇은 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 대신 든든한 사위가 생기니 좋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봐온 서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며느리가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부 갈등은 아니고 장서 갈등 때문이었죠. 서씨의 딸 강민주는 2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출산하고 3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딸이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를 벌써 가? 신혼집에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한다는 소리에 서씨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엄마 사는 동네로 가려고. 원래 살고 있는 신혼집도 서씨네 집과 차 타고 25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였으니 그렇게 멀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로 온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엄마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면 좀 더 빨리 복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애가 어려서 어린이집에 못 가잖아. 실제로 지금도 서씨가 오며 가며 가끔씩 아기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건 딸의 몸조리 때문이었는데 전적으로 육아를 부탁하는 딸의 말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너희 일하러 나간 동안 나보고 종일 애기 돌보라는 거야? 그렇지. 엄마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데 우리가 가면 서로 덜 힘들지 않을까. 박서방은 뭐라 그래? 박서방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야. 혼자 보니까 빠듯하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지만 아무래도 외벌이로는 살기가 팍팍할 테니 말이죠. 서씨가 알겠다고 하자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2달이 안 되어서 서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걸어서 7,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한 1년간은 딸의 집에 매일 출퇴근하며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주가 어린이집을 다닌 후로도 가까이 산다는 죄로 계속 딸의 집에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씨가 원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딸과 사위가 서씨의 도움에 손길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하니까 애기랑 박서방 밥 좀 챙겨줄 수 있어? 오늘? 엄마 지금 밖에 나와 있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와 있던 서씨는 딸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고 있지.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박서방 밥이랑 애기도. 박서방이 차려서 먹어야지. 아니,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엄마한테 전화를 했겠어. 그건 서씨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씨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딸은 물론이고 사위도 집에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된 듯했습니다. 시켜 먹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박서방은 그렇다 쳐도 애는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엔 거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딸이 호출하면 바로 갔었는데 요즘엔 나이도 들고 몸도 힘드니 웬만하면 저들끼리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곧 간다고 해. 그러고 전화를 끊으니 옆에서 친구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지금 간다고? 밥만 얼른 차려주고 올게. 아이고 됐어. 그걸 언제 기다려? 그러게. 자식들이랑 가까이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큰 교훈 배웠다. 굶길 수도 없잖아. 아, 굶기는 왜 굶어? 애도 아니고. 참 지극정성이다. 그런다고 알아주나? 서씨라고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듯이
서씨도 마찬가지였죠. 오셨어요. 딸의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어슬렁 걸어가 소파에 탁 하고 앉았습니다. 호준이 밥 안 먹였지? 네, 사위는 TV를 보며 서씨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9시면 오니? 모르겠네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사위의 시선은 여전히 TV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씨는 손자와 사위의 밥을 차려주고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씨도 매일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집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 줄은 알고 있지만 집에 있어도 치우길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나 1시간 전에 퇴근했을 사위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씨가 요즘 들어 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드르륵. 식탁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위가 서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뭐 좀 할 게 있어서요. 방에 좀 있을게요. 그래. 그러곤 안방에 쏙 들어간 사위. 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것이겠죠. 서씨가 처음 아이를 봐주러 왔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생기니 사람이 게을러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먹고 일어난 흔적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씨는 한숨을 짧게 내쉰 뒤에 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석으로 참을 인 3번을 새겼습니다. 자신이 안 하면 야근하고 돌아온 딸이 하겠구나 생각하면 서씨가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속 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도 정리해서 소파 위에 올려두자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은? 안방에 있어. 너 밥은 먹었어?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었어. 집이 또 깨끗해졌네. 딸은 좋아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집안일까지 할 생각을 했다면 힘들었겠죠. 서씨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여보, 엄마 집에 가신대. 딸이 안방을 향해 외치자 그제서야 안방 문이 빼꼼히 열리며 사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몸도 문 밖으로 다 나오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그래, 쉬어라. 서씨는 힘없이 대답하고는 집 밖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9시가 넘어 있었고 바깥은 무척이나 깜깜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꼭 가정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이라면 서씨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경찰 출동하듯이 호출을 받아 딸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오후에 또다시 서씨는 딸의 집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행주로 싱크대에 남은 물기를 닦으며 서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딸 가진 엄마는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고 하는구나.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 해놨어? 그래.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꺼내서 차리면 돼. 알았어. 집에 갈 때 어린이집 들렸다가 하는 거 알지? 그래, 알았다. 서씨는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과 랩이 씌워진 접시들을 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사위의 친구들이 놀러오니 음식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켜 먹으라는 잔소리도 소용이 없고 한번 제대로 대접하기로 했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위도 은근슬쩍 서씨가 해주길 바라는 듯이 말을 얹으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일찍 딸네 집에 와서 여러 음식들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는 어린이집에 들려서 손자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서 씨가 하룻밤 데리고 있기로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손주를 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힘들다는 말에 또 서 씨가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어제 김치찜 진짜 맛있었어. 박서방 친구들이 다들 놀라 자빠졌어. 2명은 와이프도 데리고 왔거든. 근데 비법 알려달라고 난리였어. 신이 나서 떠드는 딸의 말에 서 씨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젠 힘들어서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하겠다 싶다가도 이런 모습을 보면 내 딸이니 내가 좀 힘들어도 딸이 덜 힘든 게 좋지 않나 하며 늘상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치, 자기야? 어, 딸의 물음에 사위의 무심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참, 엄마 이것 좀 봐봐. 얼룩이 졌는데 잘 안 빠지네. 딸이 웬 티셔츠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크기를 보니 사위의 옷인 듯 했습니다. 빨간 얼룩이 졌는데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딸이 툴툴댔습니다. 아이고, 이거 쉽게 안 지워지겠는데. 엄마가 좀 빨아봐. 엄마가 어떻게 지워? 이런 건 묻었을 때 얼른 주물주물해서 지웠어야지. 아이, 그러게 말이야. 그러자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던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서 씨의 손에 들려있던 옷을 획 빼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와 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서 좀 예민한가 보네. 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서 씨의 기분은 달랐습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느끼고 있던 사위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애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니 고맙다고 했던 사위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서 씨가 방문할 때면 종종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밥 차려주면 생선은 싫고 돼지고기로 달라. 음식이 짜다 달다. 집안이 어수선하다 어떻다 하며 꽤나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서 씨는 헷갈렸습니다. 여러 해를 보며 서 씨가 편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불편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후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사위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죠. 사위는 그 뒤로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이만 가달라고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만 갈게. 엄마, 점심 먹고 가. 아니야, 점심에 약속이 있어. 너희끼리 먹어. 서 씨는 서둘러 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 머물러봤자 일만 하게 될 텐데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눈칫밥도 같이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다시는 안 간다. 모처럼 친구와 만난 서 씨.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다 있어? 지들 필요할 때마다 불러 제끼면서 불편하다고 눈치나 주고 말이야. 서 씨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와달란다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드나들었던 서 씨의 탓도 크겠죠. 우리 며느리가 딱 그래. 손주 봐달라고 할 땐 살살거리다가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면 돌변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난 이제 절대 안 가잖아. 괘씸해서. 서 씨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들 눈칫밥 먹으며 공짜 노동을 해주고 싶을까요? 이제는 딸도 사위도 서 씨가 해주는 일이 당연해져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 씨가 딸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하나 버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혼자 옮길 수가 없어서 주말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나 못 가는데. 왜?
바쁘니? 그게 아니라 애가 좀 열이 나서 자꾸 보채네. 손자가 아프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럼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면 응급실 가야 되니까 해열제 먹여놨어. 집에 박서방 있으니까 박서방 보고 좀 도와달라 그럴게. 아이고, 아니야. 다음 주에 버리지 뭐. 서 씨가 극구 사양했지만 딸은 박서방이 지금 할 일 없이 누워 있다며 바로 보내겠다고 말했죠. 괜찮대도 그러네?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 나보다는 박서방이 나을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사위에게 부탁하는 것은 꺼려졌습니다. 괜한 핀잔을 들을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분 정도가 흘렀을 때 서 씨의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서랍장 버리셔야 된다고요. 아, 혼자 옮길 수가 없어서. 크진 않아도 나무로 된 가구가 꽤나 무게가 나갔습니다. 사위는 성큼성큼 들어와 거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서랍장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같이 들어. 혼자 들면 허리 다쳐. 아니요, 혼자 드는 게 나아요. 저리 비켜보세요. 사위는 서 씨 보고 물러서라며 고개짓을 했습니다. 괜히 걸리적거릴까봐 서 씨가 후다닥 비켜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힘든지 사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1층 분리수거장에 버리자 사위는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다 됐죠? 이만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고마워.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을 쓰던가 할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괜히 사위를 부려먹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참. 집에 들어온 서 씨가 사위 주려고 해두었던 반찬이 생각나 무릎을 쳤습니다. 냉장고에서 서둘러 꺼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며 1층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누구와 통화 중인지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 떠나지 않고 주차장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머슴이야? 한 발짝 다가가던 서 씨가 사위의 말에 급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말 아침에 불러서 가구 옮기라는 장모가 어딨어? 서 씨는 급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인 듯 했죠. 뭐? 그것 좀 옮겨주면 어떠냐고? 그러면 당신이 오지. 애 핑계를 왜 대? 그냥 사위가 머슴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서 있는데 사위가 고개를 돌리다 서 씨를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안 들어가고 계셨어요? 아니, 반찬 해달라고 했던 거, 그거 생각나서 가지고 내려왔지. 아,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오늘 고마웠어. 어서 집에 가봐. 서 씨는 애써 웃는 낯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 소리를 못 들은 사람처럼 인사했죠. 사위도 서 씨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긴가민가한 눈치였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선 서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 같기도 했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심호흡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한 말을 외면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몇 년간 돈 한 푼 안 받고 육아도 도와줬고 살림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사위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음식도 해다 바쳤죠. 그런데 고작 서랍장 하나 옮겨주었다고 머슴 소리가 나와야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서 씨는 식모라도 된다는 것인가 싶었죠. 사위에겐 웃으며 잘 가라고 했지만 다시는 웃는 얼굴로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못마땅해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질색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또다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박서방 생일인 거 알지? 그런데 그러고 보니 사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라니. 미역국 안 끓여줘? 미역국은 네가 끓여줘야지. 왜 엄마한테 그래? 아니, 작년에도 엄마가 끓여줬으니까 그렇지. 딸의 말대로 어쩌다 보니 작년에도 사위 생일상을 봐줬습니다. 사위와의 전화통화를 서씨가 들은 걸 모르고 있는 딸은 서씨의 속내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국만이라도 끓여줘. 안 그러면 박서방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딸의 말에 서씨도 고민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서랍장까지 옮겨달라고 해놓고는 챙겨주던 미역국도 안 챙겨주면 사위가 섭섭해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슴처럼 일은 시키면서 생일은 모른 척 한다는 말까지 나올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다음 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방 퇴근했어? 아직? 지금 오고 있다는데 왜? 아니, 아침에 미역국 먹었는가 해서. 바빠서 못 끓였어. 지금 차려주려고 하는데 왜? 미역국 끓여놨다고. 정말? 그럼 가지고 와. 같이 밥 먹자. 그래도 사위 생일인데? 서씨는 딸의 말에 잠시 고민을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역국만 전해주고 갈게. 밥은 너희 둘이 먹어. 왜? 생일에 둘이 오붓하게 먹는 게 좋지. 그러자 딸도 더는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씨가 미역국을 보온병에 챙겼습니다. 소고기 듬뿍 넣은 미역국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잠시 들릴 생각으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딸네 집에 도착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띵동. 그런데 얼굴이 벌개진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퇴근했나 싶어서 한번 놀랐고 사위의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환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서씨가 놀란 눈을 하고 사위를 바라보자 사위도 애써 화를 삭히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 그게 이거. 서씨가 보온병을 내밀며 뭐라 말하기도 전에 사위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와주세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코앞에서 울리는 쾅 소리를 들으며 서씨가 눈만 깜빡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사위가 오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딸과 다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역국이고 뭐고 들어갈 상황이 아닌 듯해서 돌아섰는데 현관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 서씨를 불렀습니다. 딸의 표정도 상기되어 있고 뒤에 서 있는 사위도 딸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 아니야. 박서방 생일이라고 미역국 싸온 거잖아. 딸이 사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기분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받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서씨가 뒤돌아서려고 하자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사위의 말이 서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 봐. 생일날에 장모님이랑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정상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장모님이 끼어들고 사사건건 참견하고 숨막히게 하잖아. 그 말에 서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딸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당신 생일 챙겨주러 온 엄마한테 할 소리야? 장모님, 이제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우리 엄마가 괜히 와? 다 우리 도와주러 오는 거잖아. 우리 애 키우고 집안이라는 건 당신이 할 일이지. 당신 힘드니까 자꾸 장모님 부르는데 나 불편할 거는 생각 안 해.
뭐? 그게 왜 내가 할 일이야? 그렇다면 진작에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았다. 이제 안 올게.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라. 아니, 엄마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무슨 잘못? 당신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면 좋겠어? 마음 편히 집에 있을 수 있겠어? 나 스트레스 받을 건 생각 안 하지? 대체 당신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혜주는 밥 먹고 매일 소파에 드러누워 있잖아.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던가? 그게 싫으면 당신도 집안일을 도와주던가 했어야지. 다 나한테 떠넘기고 도와주는 엄마한테도 이렇게 막말하는 사위가 어딨어?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엄마한테 와 있으라고 할게. 그럼 됐지?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나는 소파에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만들래. 서씨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안 오면 되잖니? 민주, 너도 힘들다고 엄마 그만 부르고? 박서방, 그렇게 불편해하는 줄 몰랐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장모님. 저도 힘들었어요. 애도 어느 정도 컸는데 자꾸 오시고 주말에 불러내서 일 시키고 전 그러셔도 참았어요. 그 소리에 서씨는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려다가 그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참았다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매일같이 와서 너희 대신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너무 힘들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니까 말이야. 그런다고 내가 돈을 받았니? 아니면 정말 박서방을 머슴 취급했어? 서랍장 한번 옮겨준 거 가지고 머슴 얘기 나올 정도면 나는 식모야? 그러자 사위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들었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아무리 장모가 편해졌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나도 박서방을 백년 손님처럼 대했으니까 박서방도 장모를 그것보다는 공손하게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라고 사위가 마냥 편하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 내 딸한테 잘해달라고 나도 잘했던 건데 차려준 밥상 설거지라도 한번 해봤어? 그렇게 부려먹을 것 다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안 올게. 다신 안 올게. 아니, 이사라도 갈 테니까. 싸우지들 말아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애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안 돼. 힘들다고 애 먼 엄마만 잡지 말고 네 남편 네가 고쳐서 쓰던가 해. 서로 가정을 이뤘으면 도와가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지. 자꾸 엄마 손 빌리니까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엄마 이사 가게? 내가 가든 너희가 가든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너희가 힘들면 내가 갈게. 사위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딸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박서방이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엄마. 그러니까 그 예민함을 장모한테 푸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너도 서로 의존하지 말아야 서로가 행복하겠다. 그리고 나서 서씨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애초에 딸이 가까이 이사 오겠다고 했을 때 거절할 것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미 때늦은 후회이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게 없던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당장에 이사 가지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딸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괴로워진 것은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위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야근할 때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애를 대신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빨래를 해줄 사람도,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다 줄 사람도 없었죠. 엄마, 박서방이 정말 미안해. 딸이 사위를 고쳤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둘은 화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그것마저도 신경을 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둘이 잘 지내봐. 엄마는 다음 달에 이사하기로 했으니까. 정말로 가게? 박서방이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대. 그럼 정말로 가지. 그리고 찾아올 것 없어. 지금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나중에 종종 시간 날 때 밖에서 보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사이를 유지했을 테고 이렇게 마음속에 앙금이 남지도 않았겠죠. 서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자신도 시어머니가 수시로 오가면 싫은 감정이 당연히 생길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거리두며 살되 미워하지는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할 날이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오신다고요. 그래. 너희가 왔다 갔다 하기 바쁘면 내가 올라가면 되잖니. 아, 그럼 차라리 밖에서 봬요. 저번처럼 집에서 말고요. 밖에서 보자니? 네. 이제는 만나서 식사 함께하고 차 마시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 어때요? 명절에 일이 바빠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싫으니? 아, 그게 아니라 애들도 다 컸는데 전처럼 집에 막 찾아오시고 그런 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가? 아니면 유준이 엄마가? 저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오시면 애엄마가 밥도 차려야 하고요.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머니 잠자리도 신경 쓰이고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기가 제 집만이 아니라 애엄마 집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님 집에 안 오시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6세가 된 박점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5세 하병준과 아들의 가족에 관한 사연이죠. 아들은 10여 년 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전 간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던 박 씨. 아들을 결혼시키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끝내놓으니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쌍둥이라고? 네, 병원에서 그렇다네요. 경사가 동시에 왔네. 그런데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쩐지 기쁨보다는 걱정에 차 있었습니다. 맞벌이에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해요. 그 말에 박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도 휴직을 길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둘이면 돈을 더 내야 해. 쌍둥이는 아무래도 그렇죠. 안 그래도 비용이 부담이 됐는데 아이고 그러면 어쩌니. 그런데 아들이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뜬금없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네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박 씨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오고 가기 그리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손주를 보러 다닐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애들 봐줄 사람 구하는 비용이 거의 한 사람 월급이라. 그러면 맞벌이 하는 의미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 돈이면 어머니 근처에 방 구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 씨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 씨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너무나 보고 싶지만 육아에는 그리 자신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게 육아인데 늙은이 혼자서 하루 종일 둘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이라도 살면 고민이 덜 했을 텐데 사는 곳을 두고 방을 구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들어와 살면서 도와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을 구해준다니. 가족이 아니라 남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며칠 고민을 하긴 했어도 결국엔 아들 부부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쓰면 한 사람 월급이 나간다니 결국엔 아이들을 두고 일하는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내 공간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날 무렵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구해서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거의 하루 종일 아들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잠만 잘 조그만 집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쌍둥이 손주들 육아를 도맡게 된 박 씨는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엔 헌신짝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육아의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끝까지 비참하니 지난 세월이 후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삐삐삐삐삐.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박 씨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곡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간밤에 허리가 아파하도 뒤척거렸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했지만 6시 반이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시 20분까지는 아들네 집에 도착을 해야 했죠. 박 씨는 서둘러 씻고 간단히 집 정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코앞인 듯해도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기 때문에 10분은 걸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출근할 준비를 마친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맞았습니다. 박 씨가 도착하자마자 아들 며느리는 집을 나섰고 박 씨는 쌍둥이들을 깨웠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을 깨워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책가방까지 챙겨 학교를 보내면 1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아들 집으로 돌아와서야 간단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출근, 등교 준비로 어수선해진 집을 하나 둘 정리했습니다. 집안일이란 게 참 신기하게도 별것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죠. 설거지까지 마치면 점심때가 되는데 또 간단히 식사를 하면 손주들이 학교할 시간이 됩니다. 학교에 데리러 갔다가 집에서 간식 먹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하면 또 오후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손주들 저녁밥까지 차려주면 아들이나 며느리 중 누군가가 퇴근하죠.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야 저녁 7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박 씨의 하루였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박 씨에게는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는데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엔 또 다른 고통이 있었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 또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다른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을 다 풀어내자면 3일 밤낮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 씨가 얻은 것은 할머니를 잘 따르는 예쁜 손주들과 허리디스크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박 씨는 그동안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를 시작한 뒤로는 이런 통증은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가만히 둬도 늙을 몸뚱이가 더 빨리 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여행 좀 다니고 하라니까. 손주들도 다 컸다며.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박 씨를 두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훌쩍 떠나고 싶네. 그거 육아 우울증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울증은 아들 며느리가 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대신 병을 얻어? 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들은 취미 생활하고 놀러 다닐 시간에 박 씨는 육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걸려야 할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을 75세인 박 씨가 걸린 것이죠. 요즘엔 내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퇴근하면 혼자 있지만 그건 잠자는 시간이지 여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 씨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박 씨의 자의가 아닌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이들의 영어학원차를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이이지만 박 씨는 꼭 그렇게 아이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뺑뺑이 타고 들어갈래? 아파트 정문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손주들. 그래. 10분만 타고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아이들은 아싸하며 놀이기구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는 돌리고 하나는 안쪽에 매달려 있었죠. 박 씨는 그 옆에 시소에 앉아서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이나 놀았을까? 순식간이었습니다. 안쪽에 매달려 있던 손주가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던 손주가 너무 빨리 돌렸는지 어라 하는 사이에 바깥으로 튕겨나왔습니다. 유준아. 박 씨가 넘어진 아이를 서둘러 일으켰습니다. 손자는 어디를 잘못 짚었는지 손을 부여잡고 있었고 팔은 심한 생채기가 난 상태였습니다. 잘은 몰라도 반창고를 붙여서 될 문제가 아닐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쩜 좋니? 박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아들네 집 거실에서 박 씨와 아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손자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기저기 치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왼쪽 검지와 중지가 골절되었고 타박상을 입은 손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미안하다. 박 씨가 괴롭게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 놀이기구 제가 위험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타던 거고 밑에 모래도 있어서. 그러면 잘 보셨어야죠. 내가 본다고 봤는데 미처 잡을 시간이 없었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도 다 컸고요. 등교할 때도 혼자서 걸어갈 수도 있고, 끝나면 학원차가 다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하니까요. 이만 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 씨도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 이제 그만 봐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해고되듯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이죠.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부모가 키우는 게 나으니까요. 그걸 몰라서 여태 박 씨가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방 한 칸에 살며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며 쌍둥이를 키워준 박 씨. 아이들 돌보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용돈이라고 부르기에도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식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태 힘들어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자신이 필요 없어진 듯 했습니다. 65세 때부터 쌍둥이를 봐주기 시작해서 박 씨는 어느덧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키운 아이들과 예고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고맙다, 덕분에 애들 잘 컸다 하고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참으로 매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쫓겨나는 행색으로 다시 집에 오게 된 박 씨는 처음엔 우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나중엔 오히려 해방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봐. 진작에 내려오라니까.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지인들과 함께 근처 지역 축제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자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은 듯 했죠. 꼭 감옥에 갇혀 있다가 10년 만에 출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육아로 인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에 대한 섭섭했던 감정도 흐릿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정주며 키운 쌍둥이들이었습니다. 부모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기저귀 채우고 밥 먹이고 직접 박 씨의 손으로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죠.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명절 때 우리 서준이, 유준이가 할머니 보러 오면 되지.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안 와? 선물 사주기로 했잖아.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지금은 할머니를 자주 찾았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몇 년 지나 중학생만 되더라도 그럴 일은 없어지겠죠. 그래? 할머니도 서준이랑 유준이 보러 가고 싶네. 아참, 저번에 어린이날에 할머니가 용돈 보냈는데 받았어? 아니, 할머니는 선물도 안 주고. 며느리를 통해서 종종 아이들 용돈을 보내곤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어린이 돈 쓸 일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신이 용돈을 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해서 속상했습니다. 할머니, 생일에 올 거지? 응. 손자의 재촉에 박 씨는 아빠에게 말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인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준아, 다음 주에 한번 너희 집에 가도 되니? 저희 집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유준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생일에 와서 선물 달라고. 애들이 하는 소리를 고지 들으세요. 아니, 나도 보고 싶어서 그러지. 허리도 아프시다면서. 그냥 계세요. 명절에 저희가 갈게요. 바쁘니? 그건 아닌데 주말엔 저도 좀 쉬어야죠. 박 씨는 바쁘지도 않은데 오지 말라는 소리에 서운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 골치 아픈 듯한 한숨 소리에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오후에 오세요. 오전엔 좀 쉬게요. 이러는데도 가야 하나 싶었지만 손자의 목소리를 떠올린 박 씨는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손꼽아 기다렸죠.
주말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출발했는데 터미널에 내려서 아들네 집 앞까지 도착하니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네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벨이 울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쌍둥이가 따라 나왔는데 박 씨를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자, 여기 케이크. 오는 길에 사온 케이크 상자를 건네자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 뭐 좀 도와줄까? 박 씨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며 며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왠지 대면대면하게 구는 며느리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10년간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본 사이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힐끔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국자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고 나가달라는 듯해 찔끔한 박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살림살이에 간섭하려는 시어머니가 신경 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 듯 했죠. 그렇게 다 같이 점심을 먹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녁에 불 끄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그 소리에 박 씨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아들 며느리가 하룻밤 자고 내일 가라 그러면 저녁만 먹고 가겠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저녁도 먹고 가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감이 그랬습니다. 하룻밤 안 재워주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그 말 뜻은 저녁도 먹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듯 했습니다. 아니, 저녁 먹기 전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6시쯤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6시에 일어나면 왕복 버스 시간 정도 머무르다 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갈 시간이 정해지니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만 케이크에 촛불하자. 얼른 가야겠다. 결국 박 씨는 서둘러 생일 축하를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 선물. 그리고는 가방에서 손자들과 약속한 선물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아싸.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였습니다. 직원이 추천한 대로 이것저것 부속품들도 사자 하나에 80만 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둘이니까 160만 원 정도가 들었죠. 비싸긴 했지. 근데도 친구들도 다 있다던데 어떡해. 맞아. 내 친구들은 다 있어. 결코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서 산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집으로 내려간 첫 해이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큰맘 먹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 말이죠. 할머니 최고. 아이들은 좋아서 방방 뛰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박 씨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 먹을 때가 되니 약속대로 일어나야 했죠. 벌써 가시게요? 저녁도 먹고 갈 거냐는 질문과는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인사말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애들 선물도 줬으니까 이만 갈게. 지금 가야 도착했을 때 버스가 있지.
아들이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다음 명절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그래. 일요일이랑 붙어 있던데. 주말에 내려가서 이틀 잘게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만 아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게 불편했든 어쨌든 아들 며느리도 다 사정이 있는 것일 테니 부모인 자신이 이해하자 생각했습니다. 또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니 말이죠. 조심히 내려가세요. 알았어. 너도 운전 조심해. 아들의 차를 떠나보내고 박 씨는 쓸쓸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게 오후 1시쯤이니 딱 5시간 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도 맞지만 당연히 아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떨어져 살면 앞으로 볼 일이 자주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 번씩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한 기분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오지 말아라 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인 이상 눈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죠. 그러니 그 뒤로는 먼저 올라가겠다는 말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예상대로 아들네와는 볼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꼭 오겠다던 지난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죠. 여행을 간다는 말에 박 씨도 어쩌면 같이 가길 기대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본 비행기 표가 너무 싸더라고요. 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연휴 잘 보내세요. 여행 얘기를 하며 명절에 친구들과 놀라는 아들. 명절에 가족과 안 보내고 친구랑 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속으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러곤 전화를 끊으니 이렇게 부모 자식도 멀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 키워주면서도 내내 곁에 있었으니 이렇게 남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들이 혼자 살긴 했어도 종종 내려오기도 했고 박 씨가 올라가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명절이 돌아왔을 때도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명절에 바쁘다고. 네, 그렇게 됐네요. 너희 회사는 명절에도 안 쉬니? 쉬기야 쉬죠. 근데 중간에 하루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무슨 회사가 명절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지 박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못 갔는데 죄송해요. 그럼 잠깐 내려왔다가 갈 시간도 없는 거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차도 막힐 거고. 그래,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처럼 내가 가면 어때?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 박 씨가 정말로 아들네 집에 가고 싶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바쁘다는 말 때문이기도 했고 아들의 마음도 알고 싶었습니다. 박 씨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고요. 그래. 너희가 왔다 갔다 하기 바쁘면 내가 올라가면 되잖니. 그러자 아들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아, 그럼 차라리 밖에서 봬요. 저번처럼 집에서 말고요. 밖에서 보자니?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차 마시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 어때요? 지난번에 받았던 느낌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에 넘어갔지만 명절에도 멀리서 온 엄마와 밖에서 밥만 한 끼 먹고 헤어지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싫으니? 아, 그게 아니라 애들도 다 컸는데 전처럼 집에 막 찾아오시고 그런 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가? 아니면 유준이 엄마가? 저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오시면 애엄마가 밥도 차려야 하고요.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머니 잠자리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나서도 주저리 떠드는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불편하니 오지 말아라. 정 보고 싶으면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자. 이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용건을 뭘 그리 길게 느려서 말을 하는지. 참, 애 봐준 정성 알아주길 원한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 얼굴 보고 살기도 힘들구나. 필요할 땐 방까지 얻어줘가면서 옆에 붙여놓더니 이제 엄마는 쓸모없다 이거지. 애 다 키워줬으면 너희 가족한테 관심 꺼라 이거지. 박 씨의 반응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기가 제 집만이 아니라 애엄마 집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님 집에 안 오시게. 그러니 요즘엔 손주들도 잘 안 봐준다 그러던데 나는 뭐하러 10년 동안 봐준지 모르겠네 그럼. 그동안 서운한 것도 많고 남몰래 눈물 훔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과 손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다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아들을 보니 모두 저 혼자만의 추억인 듯 했습니다. 그래. 명절이고 뭐고 이제 안 갈게. 도저히 박 씨의 상식으로는 자식 보러 서울까지 갔다가 밖에서 밥만 먹고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근처에 살아서 자주 보는 사이라면 모를까. 그건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얼떨결에 눈치가 보여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억울했습니다. 퍼줄 것 다 퍼주고 쫓겨난 신세였으니 말이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야. 그렇게 하자. 너희도 내려올 것 없고. 다음 명절에도 여행 가라. 네 말대로 나도 친구들이랑 놀 테니까.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부모랑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한다지만 이건 부모 자식을 떠나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박 씨에게 연락해 명절 때 올라오라고 했지만 박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내려오겠다는 말에도 거절했습니다. 바쁘다더니 내려오겠다는 말에 더 황당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아들과 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젠 아들과 거리를 두자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도 특별한 날에만 했고 다시는 아들네를 굳이 불러서 만나지도 않았고 올라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음 명절 때도 박 씨는 정말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명절엔 갈게요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아들로부터 너무 기가 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쌍둥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40대 중반이고 며느리도 40인데 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늦둥이의 쌍둥이. 듣기만 해도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어쩌냐? 넷을 어떻게 키우니? TV를 보면 넷다섯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지만 실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쩌다 보니 2번 다 쌍둥이라 어쩔 수가 없었지만 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넷은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아들도 물론 같은 걱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랑 유준이는 많이 컸으니까 손 안 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유준이를 내가 10년 키웠어.
그러면 지금부터 80 중반까지 또 쌍둥이 돌보다가 죽으라는 거니? 아, 아니요. 한 2, 3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또 너희 집에 찾아가도 되는 거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80부터는 찾아가면 안 되고 밖에서 봐야 하는 거고. 너희 논리가 참 이기적이다.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이 아들에 의해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또다시 이런 부탁만 하지 않았어도 있고 적당히 거리 지키며 살아갔을 텐데. 지난 10년간 내 삶이랑 바꿔서 너희 도와줬다. 그건 알고 있지? 알아요.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전화드린 거예요. 고민을 왜 해? 한 사람 월급 주면 쌍둥이 키워준다며? 그렇게 하면 되잖냐? 너희 결국 돈 아끼려고 엄마를 10년 동안 원룸에서 살게 한 거잖니? 나 없으면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 편하자고 엄마 부려먹는데 나는 그거 2번은 못한다. 아니에요.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합가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씨는 허하고 날카로운 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한다고 내가 감사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야 해? 누구 좋으라고 합가를 해. 애들 키우면서 남은 인생마저 허비하느니 여기에서 한가롭게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보낼 거야. 너무하세요. 남도 아니고 어머니 손자들이에요. 서준이, 유준이도 잘 키워주셨잖아요. 서준이, 유준이 키운 거는 후회 안 해. 그만큼 예뻐했고.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한테까지 마음 줘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일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막막하겠죠. 늦은 나이에 또 쌍둥이를 낳아 키우게 생겼으니 눈앞이 깜깜하겠죠. 그렇지만 남이 억지로 아이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아들 며느리의 선택이었을 테니 책임도 알아서 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든 대로 자기 손으로 애들을 키워봐야 박 씨의 지난 10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만 벌어오면 아이들은 알아서 커 있었으니 참 편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키우는지 몰라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지지고 볶고 살며 아들도 며느리도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에 따른 아들 부부의 희생과 고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